과거 속 오늘은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영상으로 떠나는 라떼뉴스 여행. 영상실로 오늘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조진영. 아나운서 이은솔입니다. 은솔 씨 혹시 학창 시절에도 역사를 좋아했나요? 사실 학창 시절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또 전공이 노래였던 만큼 노래가 더 좋았죠. 저도 사실 뭐 학창 시절에는 그 수능 보려고 그냥 의무적으로 이제 역사를 공부했던 것 같은데, 맞아. 하지만 지금 이렇게 되돌아보면 그렇게라도 우리가 역사를 배웠기 때문에 이 역사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이해하고 또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아요. 저도 성악을 전공하면서 좋아했기 때문에 음악의 역사를 이해하고 배웠으니까요. 그런 의미에서 역사는 알아두면 피가 되고 살이 드는 거 아닐까요? 그럼요. 네. 그럼요. 저희 같은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학창 시절 그냥 대충 배웠다면 영상실로 오늘은 통해서 지금부터라도 저희와 함께 역사를 꼼꼼하게 기억하면 어떨까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어떤 역사가 있는지 알아볼까요? 좋습니다. 바로 출발할게요. 네. 자, 오늘은 11월 4일부터 11월 10일까지 한 주간의 과거를 살펴볼 텐데요. 11월 4일부터 함께 보시죠. 1926년 11월 4일 한글 점자가 완성됐습니다. 한글 점자는 재생원의 맹하부 교사인 박두서 선생이 창안해 점자를 완성해 발표했는데요. 그가 창안한 훈맹 정음은 한글 풀어쓰기 원칙을 응용해 받침을 글자 아래 쓰지 않고 가로 쓰기를 한 건데요. 한글 점자는 6개의 점이 모여 한 칸이 됩니다. 이 중에서 어떤 점을 돌출시키는지에 따라 총 63개의 점 형태가 생기게 되는데, 일반 한글과 달리 초성과 종성의 자음이 다른 모양으로 만들어져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박두성 선생은 1920년 한글 점자 연구에 착수해 1926년 완성했는데요. 또 1935년 일제강점기 시절 자치기구로 허용됐던 부면협의원 선거에서 한글 점자 투표를 인정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박두성 선생은 1931년 성경의 점자 원판 제작을 시작했고, 1935년 재생원 교사를 정년 퇴직, 1936년 인천 영화학교 교장에 취임했고 4년 가까이 재직해오다 1939년 사임했는데요. 이후 1941년 성경의 점자 원판인 신약 성서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이 한글 점자는 1945년 8.15 광복 후에 재헌국회에서 승인됐습니다. 그럼 이번엔 1946년으로 가보겠습니다. 1946년 11월 4일 유네스코가 발족했습니다. 유네스코는 세계 각국의 교육, 과학, 문화의 보급과 교류를 통해 국가 간의 이해를 돈독히 하고 협력하자는 목적으로 설립됐는데요. 1942년 10월 유럽 여러 나라의 문교 장관들이 전쟁으로 파괴된 교육시설 및 문화재를 복구하기 위한 국제기구의 설립을 촉구하는 결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에 동의하면서 1944년 국제기구안이 제시됨으로써 설립이 구체화됐는데요. 1945년 9월 영국과 프랑스의 공동 주최로 런던에서 열린 유네스코 창설준비위원회에서 44개국 연합국 교육문화회의 중 유네스코 헌장이 채택됐습니다. 이후 1946년 11월 20개 서명 국가들이 헌장 비준서를 영국 정부에 기탁해 최초의 UN 전문기구로 발족했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에 또 다른 사건들을 살펴보면요. 1920년에는 제1회 전국 야구대회가 열렸습니다. 1920년이요? 우리나라에는 언제 야구가 보급이 된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 근대적인 개념의 체육이 보급된 시기가 1894년인데요. 이후에 선교사들을 통해서 야구, 농구, 축구 등이 소개됐습니다. 그리고 1920년 우리 민족만의 체계화된 체육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우리나라 최초의 체육단, 조선체육회가 창설됐는데요. 이후 첫 경기 행사로 제1회 첫 야구 대회를 개최하게 된 거죠. 우와. 그리고 2018년에는 영화사에서 한 시대를 풍미한 영화배우 신성애 씨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81세로 2017년에 폐암 3기 선고를 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결국 건강 상태가 나빠져서 결국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11월 5일의 역사 속으로 떠나볼까요? 1998년 11월 5일 일본 시즈오카현 이토시 류세키 호텔에서
제23기 일본 명인전 방어전이 열렸는데요. 조치훈 구단이 7번기 제6국에서 도전자 왕리청 구단을 261수 만에 흑3집 반승으로 제압하고 대망의 1000승을 달성했습니다. 당시 조치훈은 승리를 하면서 통산 전적 1000승 465패 4무를 기록했는데요. 또한 그는 3년 연속 일본 3대기전인 기성전과 명인전, 본인방전을 제패하는 대3관의 위협을 이뤄냈습니다. 그럼 이번엔 1989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전 세계 대부분의 피아니스트와 사람들로부터 무한한 찬사와 존경을 받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블라디미르 호로비츠인데요. 그는 하루 연습을 안 하면 자신이 알고, 이틀 연습을 안 하면 아내가 알고, 사흘 연습을 안 하면 온 세상이 안다는 말을 하며 끊임없이 연습하고 노력한 인물이었습니다. 1989년 11월 5일 20세기 최고의 피아노 연주가로 추앙받았던 소련 태생의 피아니스트 블라디미르 호로비츠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향년 85세로 사인은 심장마비로 밝혀졌습니다. 블라디미르 호로비츠는 1904년 키예프에서 출생했습니다. 피아니스트였던 어머니의 영향으로 6세부터 피아노 수업을 시작했고 17세가 되던 해 데뷔 연주를 하며 살았는데요. 그러던 중 러시아 혁명이 발생했고 그의 집안도 망하게 됩니다. 호로비츠는 서방 국가로 망명한 후 60여 년간 세계를 누비며 활동했습니다. 호로비츠는 기교와 표현력 모두 균형을 잃지 않는 연주를 보여줬는데요. 그는 작곡을 해석하기보다는 곡에 스스로 색을 입혔고 20세기 최고의 피아니스트로서 위치를 확고하게 다졌습니다. 그리고 1986년에는 61년간 떠나 있던 고국 소련에서 감동적인 무대를 열어 고국 연주의 소원을 이루기도 했는데요. 이후 그는 1987년 봄 베를린, 함부르크, 암스테르담에서 생전 마지막 공식 연주를 했고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11월 5일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16년에는 아인슈타인이 일반 상대성 이론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당시 이 발표는 1905년 발표한 특수 상대성 이론을 확장해 일반화한 것이었는데요. 중력을 관성과 동등한 것으로 간주하면서 일정한 가속도를 가진 관측자들에게도 상대성 원리가 성립, 물리 법칙이 좌표계의 변환에 따르지만 결국 변하지 않는다는 형식을 체계화한 이론이었습니다. 그 상대성 이론이 지금도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아주 복잡한 이론인데 네. 그러니까 시간, 공간이 그 각각 관측자에 대해서 상대적인 의미를 가진다라는 이론이잖아요. 네, 이 이론 발표로 아인슈타인은 새로운 과학을 상징하는 인물로 떠올라서 세계적인 유명 인사가 되기도 했습니다. 또 1974년은 유엔의 주최로 제1회 세계식량회의가 열렸는데요. 잦은 전쟁으로 여러 나라에서 식량을 수확할 곳이 파괴가 됐고 또 세계적인 식량 위기 문제가 제기되던 시기였죠. 그렇죠. 당시 이 회의에는 약 130개국 2천여 명가량의 대표가 로마에 모인 가운데 개최됐는데요. 회의에서는 국제농업개발기금, 세계식량이사회, 세계식량정보시스템 등의 새 기구 설치 외에도 세계적 규모의 식량 비축, 식량 원조로서 1000만 톤의 곡물을 보증하기 위한 원조국의 노력 등이 결의되기도 했습니다. 그럼 11월 6일의 역사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1860년 5월 18일 에이브러햄 링컨은 시카고에서 열린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대통령 후보로 지명됐습니다. 그리고 1860년 11월 6일 제16대 대통령 선거가 진행됐는데요. 그는 시카고에서 열린 전국 전당대회에서 승리하려면 과반수인 233표를 넘어야 했고 1차 투표에서 링컨이 1위가 될 가능성은 전무했습니다. 이후 2차 투표, 3차 투표가 진행됐고 격전 끝에 링컨은 미국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승리했습니다. 링컨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건국 이래 13주 이외의 지역에서 태어난 대통령이자 공화당 출신의 첫 대통령이었습니다. 그의 취임 당시 미국 사회의 갈등은 폭발 직전이었고 적도 많았는데요. 특히 야당은 물론 여당 내에도 강력한 반대파가 있어서
그들은 사사건건 링컨의 국정 운영을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링컨은 자신의 권력을 휘둘러 그들을 제압하려 하지 않았고 반대파 인사들을 만나 끝까지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그리고 1863년 1월 남부 노예 해방을 선언했는데요. 노예 제도 폐지론에 반발한 각 주들은 연방을 탈퇴하는 등 남부연합 정부를 구성해 남북 전쟁까지 발발하게 됩니다. 당시 이 전쟁에서 링컨은 승리를 이끌어내 재선에 성공했는데요. 하지만 그는 1865년 4월 14일 아내와 연극을 보던 중 반대파에 의해 총격을 당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럼 이번엔 1947년으로 가볼까요? 언제 어디서든 찰칵 사진을 찍으면 바로 사진이 인화되는 즉석 사진기인 폴라로이드. 1947년 11월 6일 미국에서 MIT 명예교수 에드윈 랜드 박사가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처음 개발했습니다. 폴라로이드는 셔터를 누르자마자 90초 만에 사진이 인화돼 출력됐는데요. 1948년 시판된 즉석 사진기는 공개된 후 판매되자마자 선풍적인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진기 가격 89.95달러, 필름 1.75달러로 고가였지만 판매 첫날 바로 매진됐는데요. 이후 즉석 사진기는 날개도 친 듯 팔려나가 1960년대 후반에는 미국 가정의 절반이 폴라로이드 제품을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11월 6일은 또 다른 역사도 많았는데요. 1990년에는 한국, 소련 간 직통 전화가 개통됐습니다. 직통 전화. 어떤 이유로 개통을 진행한 건가요? 당시 소련과의 직통회선 개설은 1989년 1월부터 양국 간에 논의돼 오다가 이우제 최신부 장관이 소련을 방문했고 소련 우전부 장관과 직통회선 개설 각서를 체결하면서 진행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1893년에는 작곡가 차이코프스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차이코프스키, 러시아가 낳은 최고의 작곡가죠. 이분의 곡 중 제가 가장 좋아하는 곡은 제가 발레도 좋아하거든요. 백조의 호수예요. 오, 그래요? 네, 너무 멋있어요. 그럼 11월 7일의 역사로 가보겠습니다. (2010년 10월 21일) 미얀마 군사정권 당국은 국명을 미얀마 연방에서 미얀마 연방공화국으로 변경하고 국명과 함께 국기와 국가를 바꾸는 등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11월 7일 20년 만에 미얀마에서 총선거가 치러졌는데요. 총선 당일에는 불공정 선거에 항의하는 반군 5여단에 의해서 관공서가 점령되는 등 선거 후유증이 확산됐고 미얀마 군부는 90일간의 비상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총선 당일, 총선의 불공정성을 항의하는 소수민족 반군과 정부군 간의 교전은 점점 커졌는데요. 민간인들도 사망했고 2만 명의 난민은 미얀마 정부군과 반군 사이의 교전을 피해 국경을 넘어 인근 태국으로 피난을 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미얀마는 통합단결발전당이 전체 의석의 80%를 확보해 총선에서 승리했습니다. 미얀마는 48년 동안의 군정 끝에 의회를 구성하고 민간 정부를 출범시키는 새 역사를 쓰게 됐습니다. 그럼 이번엔 1978년으로 가보겠습니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통합 지휘하는 한미연합사령부가 1978년 11월 7일 창설됐습니다. 당시 창설된 한미연합사령부는 한미 군사협력과 유대 강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의 마련, 한국군으로서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에 대비했는데요. 또한 작전 통제권을 완전히 인수할 수 있는 기반 마련과 대외 수직적 관계에 있던 한미 군사 관계를 수평적인 관계로 수립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했습니다. 당시 박정희 정부는 유엔사를 대신해 유사시 한국군과 미군을 총괄 지휘하는 기구의 필요성을 미국에 전했습니다. 그 결과로 1978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된 건데요. 초대 사령관은 1976년부터 유엔군 사령관 겸 주한미군 사령관으로 재직 중이던 존 배시 미 육군 대장이 임명됐습니다. 또한 유엔사의 역할은 휴전 체제의 관리 감독으로 축소되기도 했는데요. 한편 한미연합사령부는 육군, 해군, 공군, 3개의 구성군별로 사령부를 뒀으며 이 구성군들을 통해 휘하 부대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리고 평시에 세계 구성군대는 모든 한국군을 총괄했지만 미군은 방공 임무를 맡는 공군의 일부만이 소속됐고 전시에는 한국군과 주한미군 모든 부대가 소속됐습니다. 그리고 11월 7일에는 또 다른 역사도 많았는데요. 2005년에는 감옥에서 사상 첫 복싱 세계 챔피언전이 열렸습니다. 아니, 경기장도 아니고 감옥에서 복싱 챔피언전이 열렸다고요?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 태국에서 있던 일인데요. 당시 태국 파툼타니주에 있는 형무소에서 세계 복싱 평의회 여자 복싱 105파운드 스트로크 챔피언 결정전이 열렸다고 합니다. 이 챔피언전 선수가 마약 사범으로 복역 중이라 어쩔 수 없이 감옥에서 경기를 진행했다고요. 이야. 또 1867년에는 물리학자 마리 퀴리 부인이 태어나기도 했습니다. 퀴리 부인은 방사능 연구를 해서 최초로 방사성 원소인 폴로늄과 라듐을 발견한 사람이죠. 네, 맞아요. 폴란드 출신인 프랑스의 물리학자이자 화학자였던 과학자 앙리 베크렐과 함께 최초의 방사능 연구를 진행했는데요. 라듐과 폴로늄을 발견해 노벨 물리학상을 탔고 금속 라듐을 분리해서 노벨 화학상을 타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엔 11월 8일의 역사 속으로 가볼까요? 중국 후베이성 이창시에 있는 산샤댐은 양쯔강 중류를 가로막아 건설한 세계 최대의 댐이자 최대 수력 발전소 중 하나인데요. 1997년 11월 8일 산샤댐의 물막이 공사가 완공됐습니다. 산샤댐 물막이 공사는 양쯔강의 홍수 문제를 막고 농업용수를 공급할 목적으로 1993년에 착공됐고 1994년에 건설을 시작했는데요. 양쯔강의 커다란 물줄기를 차단하는 물막이 공사는 산샤 하단부의 양쯔강 양쪽 안을 총 길이 2,438m의 제방 2개로 연결했습니다. 그리고 강 양쪽에서 콘크리트 바위와 토사를 부으며 전진했고 강 중심에서 맞닿게 하는 과정을 거쳤는데요. 착공 5년 만인 1997년 물막이 공사가 완성됐습니다. 그럼 이번엔 2008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이티 공화국은 중남미 카리브해 중앙에 있는 나라인데요. 2008년 11월 8일 아이티 공화국의 수도 포르토프랭스 인근 페티옹빌에 위치한 한 학교의 수업 도중 건물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이 학교 건물은 3층 높이로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총 500명의 학생이 수업을 듣던 중이었는데요. 건물이 붕괴되면서 콘크리트 더미가 무너져 내렸고 학생들과 교사를 덮쳤습니다. 공학적이지 않고 허술한 안전 규정 때문에 건물들이 대충 지어졌고 자주 붕괴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사고 현장은 필사적인 생존자 구조 작업이 펼쳐졌고 잔해 속 겨우 목숨을 구한 생존자도 있었지만 끝내 92명의 사망자와 150명의 부상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11월 8일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2008년에는 러시아 핵잠수함이 동해상에서 사고가 났습니다. 핵잠수함이 사고가 났으면 방사능 누출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정말 위험했을 것 같은데. 먼저 동해상에서 블라디보스토크 방향으로 시험 항해를 하던 러시아 태평양 함대 소속 핵추진 잠수함에 화재가 났고 진압 장치의 오작동으로 프레온 가스가 유출된 건데요. 이 가스 중독으로 20여 명이 사망했고 21명의 부상자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우려했던 방사능 누출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다행이긴 한데 사상자가 발생해서 마음이 아프네요. 맞아요. 사고가 난 잠수함은 K-152 네르파호였는데요. 비교적 신형 핵잠수함인 아쿨라급인데 사고 당시 해군과 민간인 등 208명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일주일쯤 전에야 첫 잠수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렇게 사고가 난 거죠. 네. 그런가 하면 2009년에는 친일 인명사전이 발간됐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봤는데 친일 인명사전이 발간되고도 말이 좀 많았다고 하죠. 그렇죠.
민족문제연구소와 친일인명사전 편찬위원회가 친일인명사전을 발간했는데요. 네. 이후 국민보고대회를 열었고 총 3권 3,000페이지에 달하는 인명사전을 공개했는데 이 사전에는 일제 식민 통치와 전쟁에 협력한 인물들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후손들의 반발이 심했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검증이 어떻게 된 거예요? 네, 수록 명단에 있는 사람들은 민족 반역자 전부, 일정 직위 이상의 부일 협력자, 대중적 영향력이 큰 교육이나 언론, 종교계 종사자와 지식인 등이 역사적, 사실적 검증을 통해서 선별 작업을 거쳐 수록됐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엔 11월 9일의 역사 속으로 떠나보겠습니다. 동서 분단과 냉전 체제의 상징이었던 베를린 장벽이 1989년 11월 9일 붕괴됐습니다. 베를린 장벽 붕괴는 독일 통일과 공산주의 몰락 과정의 상징적인 사건 중 하나가 됐는데요. 특히 1989년 9월에 라이프치히에서 시작된 월요 시위가 비폭제가 됐고 동독 전역으로 민주화 시위가 번졌습니다. 당시 여파로 동독 사람들은 언론 자유화, 여행 개방을 주제로 매주마다 시위를 벌이고 있었는데요. 동독 지도부는 소련의 도움을 요청했지만 미하일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불간섭 정책은 확고했습니다. 그러던 중 시위대를 달래기 위해서 대변인 샤보브스키가 기자회견 중 여행 자유화 정책을 내놨습니다. 소련은 동독의 비공산 정권이 들어서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리고 베를린 장벽이 허물어진 날 저녁 7시 동독 정부는 베를린 장벽을 포함해 모든 경계를 전면 개방했습니다. 한편 동베를린 시민들은 밤 10시부터 검문소를 넘기 시작했는데요. 이후 통일 협상을 시작해 1990년 8월 31일 45개 조항으로 이뤄진 통일 조약에 서명했고 같은 해 10월 3일 협정이 발효됐습니다. 그럼 이번엔 1878년으로 가보겠습니다. 실력 양성 운동과 애국 계몽 운동에 앞장선 독립운동가가 있습니다. 그는 진실은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라는 말을 남기며 우리나라 주권 찾기에 앞장선 사람인데요. 바로 도산 안창호 선생입니다. 1878년 11월 9일 도산 안창호 선생이 평안남도 강서에서 태어났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일찍부터 신학문과 기독교를 받아들였고 국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민족의 실력 양성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을사조약이 맺어지자 안창호 선생은 한국으로 돌아와 신민회라는 비밀 결사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고 대한매일신보를 발간하며 활동했습니다. 또한 그는 여러 번의 망명과 감옥살이를 하면서도 조국을 위해 사력을 다하는데요. 특히 1913년 흥사단을 만들어 우리나라에서 이루지 못한 신민회의 뜻을 실현시키고자 했습니다. 안창호 선생은 3.1운동 이후 중국 상하이로 건너가 임시정부에서 활약했고 독립운동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1932년 윤봉길 의사의 폭탄 사건으로 일본에 붙잡혀 옥살이를 했는데요. 출소 후 또다시 동우회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를 하다가 1938년 3월 10일 끝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밖에도 11월 9일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1990년에는 아일랜드에서 메리 로빈슨이 첫 여성 대통령으로 당선됐습니다. 첫 여성 대통령, 어떤 분이셨나요? 네, 그녀는 이혼과 피임 합법화를 주창해온 좌익계 변호사였는데요. 여성과 소수 집단의 권리를 지지하는 강력한 소신을 가진 인물이었습니다. 특히 그녀가 상원 의원이었을 때 피임을 합법화하는 법안을 도입하고 그 후 법안 통과를 위해서 지속적인 노력을 펼쳤고 1976년엔 이혼의 합법화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그녀의 노력으로 피임이 허용됐지만 당시 이혼 합법화에는 실패를 했죠. 그런데 지난 1995년에 이혼 전에 최소 4년간 별거를 한 경우에는 이제 이혼을 합법으로 받아들여주는 그런 제도가 생겼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2019년에 그 이혼 전 별거 4년 필수 제도도 국민투표로 폐지했다고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1970년에는 샤를 드골 프랑스 전 대통령이 세상을 떠나기도 했습니다.
드골 대통령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자유 프랑스의 지도자로서 대독 저항 운동을 지휘한 분이잖아요. 맞습니다. 드골 전 대통령은 1958년 프랑스의 식민지인 알제리의 반란으로 프랑스가 내란의 위기에 빠지자 총리에 취임했는데요. 당시 강력한 대통령 중심제의 제5공화국을 선포하고 대통령이 됐죠. 그리고 1969년까지 11년 동안 위대한 프랑스를 내세우며 독자적인 외교 정책을 펼쳤어요. 자, 이번엔 11월 10일의 역사 속으로 가보겠습니다. 길이 7,310m, 폭 31.4m로 2000년 당시 우리나라에서 가장 긴 서해대교가 개통했습니다. 평택 당진으로 향하는 도로는 상습적으로 지체됐고 아산 및 삽교 방조제 구간에 교통량이 집중돼 교통량을 처리하는 데 무리가 따르게 됐는데요. 평택과 당진 구간을 직통으로 연결해 줄 수 있는 역할의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1993년 11월 서해대교 건설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2000년 11월 10일, 7년여 만에 공사 끝에 서해대교가 완공됐습니다. 그럼 이번엔 2001년으로 가보겠습니다. 2001년 11월 10일 아시아 최대 축구 전용 구장인 서울 월드컵 경기장이 개장했습니다. 3년 만에 완공된 이곳은 최대 수용 인원이 66,704명으로 아시아 최대 규모의 축구 전용 구장으로 자리매김을 했습니다. 그리고 월드컵 경기장은 최적의 그라운드, 디지털 전광판 등 경기장 내외부 시설이나 조경이 모두 세계적 수준을 자랑하는 것으로 평가됐는데요. 서울 월드컵 경기장은 녹색 그라운드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게 설계했는데요. 특히 관람석에서 터치라인까지의 거리가 11m로 잠실 올림픽 경기장보다 23m나 짧았고 추위에 강한 잔디를 사용해 사계절 내내 푸른색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경기장 남북 양쪽에 설치된 대형 전광판은 일본 요코하마 월드컵 경기장이나 프랑스 생드니 경기장의 전광판보다 1.5배 밝았는데요. 또 관람석의 90%를 덮고 있는 지붕은 높이 67m로 한강을 상징하는 황포 돛대와 방패연의 이미지를 형상화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0일의 또 다른 역사를 살펴보면요. 2009년에는 북한이 NLL을 침범해 서해에서 교전이 발생했습니다. 북한이 왜 갑자기 NLL을 침범한 거예요? 네, 그 이유는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네. 당시 우리 해군의 서해 백령도 레이더 기지에 NLL에 접근 중인 북한 경비정의 움직임이 포착됐거든요. 그리고 여러 번에 걸쳐서 북상을 요구하는 경고 통신을 했지만 반응이 없었고 결국 우리 군에서 경고 사격을 가했습니다. 그렇군요. 도발하려고 했던 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네, 우리 군의 경고 사격이 가해지자 북한의 경비정이 반응을 보였고 약 2분간 교전이 발생했는데요. 이 과정에서 함선 외부에 탄흔이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1982년에는 18년 동안 소련을 이끌어온 공산당 서기장 레오니드 브레즈네프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1964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된 후에 국제 긴장 완화와 평화 공존 등 브레즈네프 노선을 추진했습니다. 브레즈네프가 재임하는 동안 소련의 국민 생활은 완만하게 개선되기도 했잖아요. 그렇죠. 한때 개선되기도 했는데 1975년에 흉작 때는 생산고가 많이 떨어져서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최악의 식량 부족에 시달리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도 열심히 과거 속으로 달려봤는데요. 영상실록으로 만나본 오늘의 과거, 여러분은 어떠셨나요? 그럼 저희는 잠시 후 유튜브 사진관에서 만나요. 모든 역사는 한 장의 사진으로 남는다. 뉴스로 추억을 소환하는 레트로 감성 라떼 맛집. 뉴스와 함께 세상 모든 것의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 인생이 뉴스다. 우리의 인생 사진을 만나볼 수 있는 유튜브 사진관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여기는 라떼 월드. 너무 추워. 요즘 날씨 정말 춥잖아요. 맞아요. 네, 이제는 겨울이 성큼 다가온 것이 느껴지는데 벌써 팬데믹과 함께 보내는 세 번째 겨울입니다. 벌써 네, 인류 역사상 유례 없던 이 시간들을 우리는 그래도 나름의 방식으로 잘 헤쳐나가고 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올겨울에는 좀 더 건강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벌써 독감 환자가요 크게 늘고 있다고 해요. 오.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트윈데믹이 올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큽니다.
트윈 데믹이요? 네. 아니 그냥 이 트윈은 너무 귀여운데 트윈 데믹이라 하니까 너무 무섭다. 아니 별게다 쌍둥이가 있네. 그러니까. 아니 그렇게 그 겁먹을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지금 해왔던 그대로 손 잘 씻고 맞아요. 잘 먹고 잘 자고 잘 싸고 건강한 생활을 위한 기본만 잘 지키면 네. 우리는 이 겨울을 무사히 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할 수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맞습니다. 가자! 화이팅! 맞습니다. 네. 그리고 혹시 감염이 되더라도 빨리 진단하고 약으로 잘 치료를 하면 건강을 금방 회복할 수 있잖아요. 네. 자, 그야말로 초유의 팬데믹 사태를 겪으면서도 이렇게 일상을 우리가 이어갈 수 있는 데에는 현대 의학의 힘이 가장 크지 않았나 싶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백신이나 의료약 이런 게 없었더라면 지금보다 더 큰 희생을 치러야 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약을 많이 먹어서 뭐 좋을 건 없겠지만 그래도 아플 땐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잖아요. 그렇죠. 특히 아이들은 어릴 때 해열제 정말 소중합니다. 어. 이 해열제 없으면 부모들 가슴 찢어집니다. 아무튼 그 진통제도 정말 많이 도움이 될 때가 있어요. 네, 아, 네. 맞아요. 그래서 오늘은 현대 생활의 필수 항목이자 의학의 밑바탕이 되고 있는 약의 역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지금부터 함께 할까요? VCR 스타트! 우리가 거래하고 소유할 수 있는 광물 중 가장 고가로 취급받는 다이아몬드. 갖고 싶다. 250톤의 자갈과 바위를 캐야 겨우 1캐럿을 얻을 수 있는 귀한 보석이죠. 지금 여러분 앞에 두 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약과 다이아몬드. 약 200억 원에 달하는 100캐럿의 다이아몬드와 질병을 치료하는 약 한 알. 이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면 당신은 무엇을 택하실 건가요? 아픈 곳 없는 건강한 사람이라면 고민 없이 다이아몬드를 선택하겠지만 질병에 걸려 숨막히는 고통에 시달리는 사람이라면 이 작은 약이 돈의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간절함일 수도 있겠죠. 그럴 수밖에 없지. 아픈데. 맞아요. 금은보화가 무슨 소용이야. 그치, 우리 저게 맞지. 이 병이나 상처를 고치거나 예방하기 위해서 개발된 약. 이 약의 발전과 함께 인류의 삶의 질이 개선되고 기대 수명도 크게 늘었는데요. 그렇다면 이 약의 개념은 언제부터 생겨난 걸까요? 인간이 약을 찾아 헤맨 건 질병의 역사만큼 오래됐습니다. 신석기 시대 미라의 주머니에 들어있던 자작나무 버섯은 장 속에 기생하는 편충 치료제로 밝혀졌고요. 고대 기록에는 소똥, 말똥, 불에 태운 양털까지 의약품으로 사용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아니 개똥도 약에 쓰려면 없다더니 이런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니네. 그렇네. 말똥, 소똥. 다 약이 되는 거야. 인류는 오래전부터 질병의 고통을 덜어주는 약을 찾아 눈에 띄는 대로 식물의 뿌리와 잎을 맛보며 기적처럼 병이 낫길 기대했습니다. 근데 아무거나 막 먹으면 더 위험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부작용을 무릅쓴 임상시험을 감행한 결과 인류는 약효가 있는 몇몇 물질을 발견하게 됐고 이윽고 화학적인 방법을 이용해 약효 성분만 따로 분리하는 지금의 약으로 개발하게 됐죠. 이야. 네, 이렇게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약을 활용해서 병을 치료하고 더 건강한 삶을 희망해 왔는데요. 이집트의 고대 의학 전서 에벨스 파피루스에는 무려 700종의 치료제가 기록돼 있다고 합니다. 중국의 신농본 초경에도 300여 종의 약물이 기록돼 있다고 해요. 아, 그 옛날에도 네. 이렇게 많은 종류의 약이 있었다는 게 너무 신기하네요. 맞아요. 더 건강하게, 더 오래 살고 싶은 건 인간의 본능인가 봐요. 맞아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수백 가지 치료제가 탄생을 했겠죠. 맞습니다. 오. 과거의 치료제는 대부분 열매나 식물 그 자체가 약으로 쓰였는데요. 하지만 현재 약들은 원료도 다양하고 제조법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런 현대식 의약품의 시초는 과연 어떤 것이었을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최초의 현대 의약품이자 가장 오랫동안 사용하고 있는 약은 마약성 진통제로 취급되는 모르핀입니다. 아, 최초의 현대 의약품이 모르핀이었어요? 네. 모르핀의 원료는 덜 염은 양귀비 씨방에서 얻고 있는데요. 양귀비 씨방에서? 야, 그 발음을 꼭 그렇게 붙여야 돼? 양귀비 씨. 씨방에서 이렇게 하면 네. 양귀비 양귀비 씨방. 착착 붙네요. 이 씨방이 여물기 전에 상처를 내면 우윳빛 즙이 방울방울 떨어지죠. 아, 이 즙을 모아 말리면 우리가 아편이라 부르는 마약이 됩니다. 그러니까 마약에서 유래한 최초의 의약품인 거죠. 1803년 독일의 한 젊은 약제사가 아편에 산과 염기를 더해 불순물을 제거하고
유효 성분만 결정으로 추출하는 실험에 성공한 후 이 약에 모르핀이라는 이름을 붙여 의학에 사용했는데요. 오늘날처럼 다양한 수술법이 발전하게 된 발판이 되었습니다. 네, 모르핀의 발명은 의학이 과학으로 진화하는 결정적인 계기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모르핀의 강력한 진통 효과 덕분에 마취가 필요한 여러 수술법들이 발전하게 됩니다. 아니 근데 이 아편은 말이죠. 네. 이 아편 때문에 전쟁까지 진짜 났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아주 위험하고 무서운 마약인데 그런 성분으로 된 약인데 사용되고 나서 문제가 없었어요? 사실 이 모르핀의 효능으로 도움을 받는 경우도 많지만 네. 말씀하신 것처럼 맞아. 부작용이 정말 상당했습니다. 당시 유럽에서는 모르핀을 아편 중독이나 혹은 알코올 중독 치료하는 데 사용을 했거든요. 네. 그랬더니 더 큰 중독 문제가 나타나기도 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남북전쟁 당시에 외과용 마취제로 사용을 했는데 부상이 완쾌하지 않은 군인들의 경우에는 이 전역을 할 때 네. 모르핀을 좀 챙겨서 나갔다고 해요. 진통제로. 아. 끊지 못. 근데 남북전쟁이 끝날 무렵에 한 40만 명 넘는 미국인들이 군대병이라고 하는 병에 시달렸는데 군대병? 이게 알고 보니까 모르핀 중독이었다고 합니다. 아니 전쟁에 나가서 부상당하고 또 억울한데 자기가 네. 모르는 사이에 모르핀에 중독이 됐으니 이게 맞을 땐 괜찮은데 안 맞으면 이게 막 불안하고 막 그럴 거 그쵸. 아니야. 네. 왜 불안하지? 네. 왜 이렇게 막 가슴이 공허하지? 이럴 수 있을 거 아니야. 맞아. 맞습니다. 이런 부작용도 있었는데요. 미국에서는 뒤늦게 마약 성분 의약품의 문제점을 파악해서 관련 법을 또 만들었지만 이미 많은 중독자가 발생한 후였고 그 여파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맞아요. 그런데 지금 현대인들에게는 정말 크고 작은 이런 통증들이 네.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약국에서 구입하는 약들은 이렇게 막 강한 게 아니라 조금 약한 약도 있고 그냥 저희가 복용할 수 있는 것들이잖아요. 맞아요. 이런 약들은 언제 처음 발명하게 됐나요? 그건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집에 상비약으로 하나쯤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해열 소염 진통제. 있죠. 있죠. 네,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아스피린이 아주 유명한데 그 역사가 굉장히 오래됐다고 합니다. 아스피린의 기원을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아스피린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됐다고 해요. 버드나무 껍질에 있는 살리실산이라는 성분이 해열, 진통작용을 한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1827년 버드나무 껍질에서 살리실산을 분리하는 데 성공하게 됐죠. 아, 거의 나무에서 약재들이 많이 나오네. 맞아요. 하지만 살리실산은 통증과 열을 감소시키는 한편 심각한 위장 장애를 일으켜 약으로서의 가치는 별로 없었다고 하죠. 아니 해열 진통 효과가 아무리 좋아도 말이죠. 아니 멀쩡하던 배가 아파 죽겠으면 이게 무슨 소용이에요? 그치. 그러니까요. 이게 이런 거랑 그치. 똑같은 거야. 아 머리 아파 해보세요. 아, 머리 아파. 아, 머리 아파. 발 아파. 발 아파. 그죠? 이제 머리 안 아프죠? 아, 머리 안 아픈데요?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 머리 아프다고 그러네. 무슨 소용이 하냐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데 제약회사에 근무하던 독일인 화학자 펠릭스 호프만이 아버지의 신경통을 완화시킬 약을 찾던 중 살리실산과 관련된 화합물을 연구하게 됐죠. 어허. 연구 끝에 호프만은 살리실산 유도체인 아세틸 살리실산이 살리실산과 소염 효과는 동일하면서 위장은 덜 쓰리게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실험 결과 그 생각이 적중했던 거죠. 그렇게 1899년 아세틸 살리실산은 아스피린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됐고 엄청난 반응을 일으켰죠. 그리고 오늘날 질병과 상처 치료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약으로 활용되고 있죠. 야, 떼돈 벌었겠다. 진짜. 네. 이렇게 개발된 아스피린은 20세기 초 전 세계적으로 대유행했던 스페인 독감의 증상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후 아스피린의 효능이 널리 알려지게 되면서 현재는 세계적으로 하루 무려 1억 알이 넘게 인간들에게 복용이 되고 있다고 해요. 하루에 1억 알이요? 많죠. 아니, 그 우리나라 인구보다 더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우와. 굉장히 많은 양이죠. 우리나라 인구가 약 5천만 명이니까 모든 국민이 아스피린을 하루에 2알씩 꼭 먹는 양과 맞먹고요. 아이고.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80명당 1명꼴로 아스피린을 매일 한 알씩 복용하는 셈이죠.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그러니까. 아스피린이 발명이 안 됐으면 이거 어쩔 뻔했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큰일 네. 나요. 이 아스피린처럼 세계사를 크게 바꿔놓은 약이 또 있는데요. 바로 항생제입니다. 아, 이거 중요하지. 중요하지. 그렇죠. 생명을 위협할 만큼 치명적인 세균성 질환을 획기적으로 치료하는 항생제 등장으로 세상은 또 한 번 달라지는데요. 과연 최초의 항생제는 무엇이고 또 어떻게 발명됐는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100년 전
인류의 가장 큰 사망 원인은 천연두, 홍역, 콜레라, 이질, 폐렴 등의 전염병이라고 해요. 이런 문제를 단번에 해결한 것이 바로 페니실린이잖아요. 많이 들어봤죠, 페니실린. 네. 페니실린 이후로 각종 항생제가 연이어 발명돼 인간의 평균 수명이 대폭 늘어나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페니실린이 우연히 발견됐던 거 아세요? 네? 페니실린이 우연히 발견됐다고요? 우연히? 1928년 런던 한 연구실에서 실험에 몰두하고 있는 남자. 그는 의과대학의 연구원으로 포도상구균을 배양하는 실험을 하고 있었다. 포도상구균은 대표적인 세균 중 하나로 부스럼 등 각종 세균성 질환을 일으켜 당시엔 치료약이 시급한 상황이었는데 계속되는 긴 연구에 지친 이 연구원이 여름 휴가를 다녀오게 되는데 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연구원이 자신의 큰 실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뭘까요? 아, 맞네. 뭘까요? 기념품 안 사왔네. 그거 진짜 이거는 미리 진짜 큰 실수야. 큰일 나. 오빠 해외 출장 갔다 올게요. 내가 아무것도 안 사오잖아? 눈빛이 변해. 맞아. 위아래를 쳐다보고. 그렇지. 면세점이라도 가방에 다녀와야지. 과자라도 없나? 여기 있다. 여기 있지. 그럼 어떻게 하세요? 와, 욕 더 먹는 거예요. 세균 배양해 놓은 요 접시 뚜껑을 안 덮었어. 열흘 전 급하게 나가느라 연구를 위해 배양한 포도상구균 접시 뚜껑을 열어놨던 거. 아이고 어떡해. 오 마이 갓.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잖아요. 에이, 어쩔 수 없지. 이거 뭐 폐기해야겠다. 할 수 없이 배양 접시를 버리려던 그때 어? 조금. 이거 뭐야? 뭘까? 접시 안에 생성된 수상한 물질. 그것은 바로 푸른 곰팡이였는데 떠다니던 곰팡이균이 하필 그의 세균 배양 접시 속으로 들어가 퍼져버린 것이었다. 아니 곰팡이면 지저분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빨리 치워버려야지. 그런데 말입니다. 어. 네, 연구원이 곰팡이 주변에만 균이 사라진 걸 발견하게 됩니다. 잠깐, 배양 중이던 균이 사라졌다고요? 곰팡이 주변에? 네. 혹시 이 푸른 곰팡이가 포도 상고균을 없애준 거 아닌가? 그렇게 그는 푸른 곰팡이를 연구하기 시작했는데 곰팡이에서 균을 죽이는 성분만 분리한 그는 이 성분에 페니실린이란 이름을 붙였다. 그가 바로 인류의 생명을 구한 과학자 알렉산더 플레밍이었다. 그의 페니실린 발견 일화는 꽤 유명한 이야기. 세계 2차 대전 당시 수많은 부상자들은 플레밍이 우연히 발견한 이 푸른 곰팡이를 통해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와 푸른 곰팡이로. 땡스 투 페니실린 적혀 있네. 이야. 땡스 투 페니실린. 아니, 항생제가 없었다면 전쟁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살짝만 다쳐도 이게 세균 감염으로 많이 죽었을 거예요. 맞아요. 왜냐면 이게 죽을 병이 아닌데 요즘에 보면은 이거는 그냥 약 먹으면 낫는 건데. 그렇죠. 그 당시에는. 예, 그 당시에는 이게 다 번져가지고 죽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야말로 세상을 바꾼 약이네요. 맞습니다. 정말 우연히 발견하게 된 거잖아요. 네. 푸른 곰팡이를 배양해서 얻은 항생 물질 페니실린은 갖가지 질병을 마법처럼 치료한다고 여겨지면서 영국, 미국에서는 이 약의 연구를 국가 기밀로 지정할 정도라고 해요. 이런 전폭적인 투자 끝에 1943년 드디어 페니실린 양산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이후 전염병과 또 다양한 질병으로부터 수많은 생명을 구하게 되죠. 네, 이 페니실린 연구가 없었다면 현대 의학은 지금보다 아마 몇 세대 뒤처져 있을 거라는 그런 평가도 있는데요. 맞아요. 알렉산더 플레밍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1945년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은 현대의학과 그 양약에 많이 의존하고 있지만 네. 과거에 우리 선조들은 한의학을 더 많이 활용을 했잖아요. 그렇죠. 조상 대대로 이어오는 민간요법이나 전통의학 중에도 훌륭한 것들이 많아요. 많았잖아요. 맞죠? 그렇죠. 예전에 이렇게 보면은 체했을 때 네. 엄마가 약보다는 먼저 동치미 맞아. 아니면 그렇죠. 매실차 따기, 아니면 손따기. 손따기 이렇게 팍 이렇게 맞아. 해가지고 손따기 그 실 검은 묶어서. 피가 진짜 나오잖아. 엄마 손은 어. 약손. 엄마도 그래 시계방에 엄마 손은 약손이다 이거 하잖아. 그거 맞습니다. 광고 엄청 나오잖아요. 저는 아닌데요. 강민 아웃 하시죠.
효과가 그만큼 좋다는 거예요. 맞아요. 약품이. 네. 실제로 이렇게 100여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의 제약 산업에는 한의학과 서양의학이 함께 쓰이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1890년대 후반에는 흔히 한의학과 서양의학을 접목해 생활의학을 만들기도 했답니다. 그 즈음 우리나라 최초의 제약기업인 동화약방이 문을 열었고 드디어 지금의 부채표 소화제가 탄생하는데요. 서양인이에요. 와. 배 아픈데 하시는 배 아픈데 누구나 쓰지 우리도 다 하는 것. 엄청 컸네. 그렇구나. 야, 물을 저 정도 마셔도 내려가긴 하겠다. 맞네. 당시 약 한 병 가격이 쌀 넉 대에 달하는 40전. 요즘 돈으로 2만 원이 넘었다고 하는데요. 예? 지금 가치로 2만 원이면 굉장히 비싼 거 아니에요? 그럼요. 너무 비싼데요? 네. 이 약은 지금도 많이 복용되고 있는 소화제잖아요. 네. 바로 이 소화제가 우리나라 최초의 양약인데요. 약병에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신스 1897년. 그러니까 그야말로 조선시대부터 이어져 온 약입니다. 진짜 오래되긴 했네요. 네, 진짜. 그런데 바이러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이 약품, 백신이잖아요. 그렇죠.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이런 분야의 두각을 나타냈는지도 정말 궁금하거든요. 그렇죠. 70년대, 80년대를 기억하는 라떼 세대는 한 번쯤 들어본 감염병이 있는데요. 바로 유행성 출혈열. 들어보셨어요? 아, 들어봤죠. 아, 저 어렸을 때 풀밭에 눕거나 하면 쥐똥 때문에 그 유행성 출혈열 걸린다고 조심하라고 학교에서도 많이 교육하고 그랬어요. 진짜요? 군대 있을 때도 막 이렇게 잔디 제거, 막 이렇게 잡초 제거하고 그럴 때. 쥐똥 때문에도 그런 게 아, 오나요? 그럼요. 와, 역시 세대 이렇게 옮긴다고 그랬어요. 세대 차이. 그러니까 나는 전혀 모르겠어. 모르겠다. 얄미워 표정 봐. 근데 저 진짜 쥐띠예요. 진짜 나는 토끼인데. 뭐야? 귀여워. 귀여워. 아, 네. 좀 뱀띠라서 조심하세요. 오, 위험해. 자, 바로 그 감염병의 원인 바이러스를 발견한 사람이 바로 우리나라의 연구자, 한국의 파스테르라고 불리는 이호왕 박사입니다. 이야. 미국의 노벨상 수상자도 찾아내지 못했던 병의 원인을 밝혀내고 백신까지 만드는 데 성공했다고 하는데요.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한국 전쟁 중이던 1951년 강원도와 경기도 지역에 수백 명의 군인들이 원인을 알 수 없는 궤질에 걸렸습니다. 뭘까? 병에 걸린 사람 10명 중 4명은 목숨을 잃을 정도의 무서운 병이었지만 치사율 40%. 네. 지금껏 본 적이 없었던 새로운 병이었기 때문에 원인은 알지 못했죠. 심지어 미국은 노벨상 수상자 2명이 포함된 연구진에 4천만 달러를 투자했지만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채 철수하고 말았습니다. 노벨상 수상자도 밝혀내지 못한 걸 아니 어떻게 발견했을까요? 그러니까요. 당시 역학 조사를 통해 한탄강 근처에 많이 서식하던 동물들을 발병의 원인으로 의심하기 시작한 이호왕 박사. 쥐의 조직을 얇게 잘라 슬라이드를 만들고 형광 항체법을 도입하여 연구한 끝에 1976년 등줄지에 피해서 유행성 출혈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항원을 분리해낸 것입니다. 환자가 갖고 있는 항체에 대한 항체를 또 만들어. 거기에다가 형광색소를 묻혀갖고 조직, 의심나는 조직하고 이 반응을 시키면은 항원이 황금빛으로 나타납니다. 소위 말하는 은하수 같은 그런 별이 보여요. 그렇게 찾는 방법을 면역 형광 항체법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새로 나온 그 기술입니다. 세계 최초로 등줄지에 피해서 출혈성 신증후군 병원체를 발견한 이호왕 박사는 1976년 한탄강의 이름을 따서 한탄 바이러스라고 명명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80년대까지 유행성 출혈열의 발병이 끊이지 않았고 또 치명률이 높았던 한탄 바이러스를 예방하기 위한 백신이 절실한 상황이었는데요. 1980년 이호왕 박사는 서울의 아파트 지하실에서 살던 집주에서도 한탄 바이러스와 비슷한 서울 바이러스를 발견했습니다. 서울 바이러스도 발견이 됐대요. 또한 한탄 바이러스 예방 백신을 만드는 연구에 몰두했던 그는 1989년 세계 최초로 한탄 백신을 만들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임상 실험을 거친 후 1991년부터 한국의 신약 1호 한타박스를 시판하게 됐는데요.
이후 국내 출혈 환자는 2천여 명에서 500명 이하로 격감됐다고 합니다. 와, 확 줄었네. 와, 네, 이렇게 이호왕 박사가 만든 한타 백신은 공식적인 대한민국 신약 제1호인 동시에 한 과학자가 병원체 발견부터 진단법, 예방, 백신까지 만든 야. 세계 최초의 사례라고 합니다. 아니 이게 이런 분이 노벨상을 받았어야지. 맞아요. 아마 지금쯤 이런 발견을 하셨으면 받지 않으셨을까 맞아요,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환경 파괴와 기후 변화 때문에 우리 인류에게는 계속해서 아마도 새로운 질병들이 찾아올 텐데요. 네. 그럴수록 약의 역할은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요, 이 제약 산업의 투자 비용이 상당하다고 합니다. 오. 무조건 시작 개발에 성공하는 것도 아니고 그쵸. 그렇죠. 정말 뭐 아니면 도라고 네. 잘못하면 쪽박 찰 수 있는. 맞아요. 성공률을 높일 묘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진짜 마음 같아서는 이 마법이라도 부리고 싶어요. 왜냐면 이분들의 진짜 연구하는 이 약들이 다 성공해야 우리가 안 아플 수 있고 우리 가족이 건강할 수 있거든요. 그럼요. 투자를 많이 하셨나 봐요. 그렇습니다. 굉장히 안타까워하시더라고요. 맞아. 네, 정말 물려 있는데요. 맞아요. 많이 성장해야겠습니다. 네, 마법까지는 또 아니지만 신약 개발에 드는 비용과 시간을 크게 줄이는 여러 방법들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AI를 이용하는 건데요. 현재 세계 과학자들은 이 인공지능 AI를 활용해서 코로나 치료제에 사용될 약물 후보 물질을 선별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뿐만이 아닙니다. 더 좋은 연구 환경을 위해서 신약 개발자들이 우주로 향하고 있습니다. 네? 우주요? 우주요? 네. 아니 그러니까 우주까지 가서 어떤 좋은 성분이 있는지 찾으러 가는 건가요? 아, 그거는 아닌데 네. 네, 더 궁금한 얘기가 숨어 있어요. 네. 자, 뉴스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자, 우주에 나가 있는 우주 특파원. 지구 상공 400km를 돌고 있는 국제 우주 정거장입니다. 미국 기업 테크샷은 2020년 이곳에서 3D 프린터로 세포를 층층이 쌓아 심장 근육을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런 상상을 어떻게 하는 거야? 지상에서는 중력 때문에 세포가 납작하게 퍼져버리는데 중력이 약한 우주 공간에서는 세포가 입체적으로 자란다는 특성 덕분입니다. 약간 소름 돋았어. 미국 머크사는 우주 공간에서 고순도 면역 항암제를 제조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우주에선 약물을 만들 때 생성되는 단백질 결정이 바닥으로 가라앉지 않아 더 균질하고 순도 높은 약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중력이 없는 우주 공간이 최고의 연구실이 된 셈이죠. 이야. 이 밖에 아스트라제네카와 일라일릴리도 무중력 상태를 이용한 신약 개발을 진행 중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 미국 국립연구소는 2019년 이후 우주정거장에서 이루어진 연구과제 62건 가운데 41건이 이 같은 우주의학 실험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우주의학. 네. 와, 우주과학과 의학의 만남은 정말 생각지도 못했어요. 전통적인 위성체나 발사체 개발, 발사체 서비스는 전 세계적인 우주 시장에서 수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6% 미만입니다. 한국도 바이오나 우주의학과 같은 신생 분야에 적극적으로 투자해서 우주 시장을 좀 더 확대하고 넓히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발사체 기술 개발과 동시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새로운 우주 산업으로 눈을 넓혀야 할 때라고 강조합니다. 오늘은 인류사의 건강과 생명을 좌우해온 약의 역사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필요한 약을 쉽게 구할 수 있는 현대인들에게 의약품 오남용도 큰 문제라고 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약들이 있지만 나에게 꼭 필요한 약을 잘 선별해서 복용해야 진짜 약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유튜브 사진관이었습니다. 뉴스의 바다를 끝없이 떠다니는 본격 뉴스 예능 유튜브. 오늘의 항해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한 주 동안 유튜브 타고 신나게 돌아다니며 재미있는 뉴스들 가득 안고 돌아오겠습니다. 약은 약사에게, 낭만과 추억은 유튜브 사진관에게. 유튜브 사진관 다음 주에도 꼭 놀러 오실 거죠? 우리는 유튜브. 안녕.
저 지금 팔이 아픈데 이 약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 이건 약이 아니에요. 부러졌어요. 기부스를 하셔야 됩니다. 기부스를 해야 돼요? 진통제 드릴 테니까 기부스 할 때까지 참으세요. 알겠습니다. 잠깐만 여기 흔들어 보세요. 봐봐 흔들리잖아요. 어떻게 나 부러졌나 봐. 약이 필요 없네. 괜찮네. 세대 차이. 그러니까 나는 전혀 모르겠어. 모르겠다. 얄미워 표정 봐. 저 진짜 쥐띠예요. 긴장이 나는 토끼인데. 아 뭐야? 귀여워. 귀여워. 아 네. 좀 뱀띠라서 조심하세요. 아.